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할 것은 특수물건이래요. 특수물건. 소위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특수물건이라고 할까요? 뭐가 특수물건입니까, 여러분? 경매에서 특수물건이다. 여러분 아는 대로 얘기하면 어떤 물건이 특수물건이죠? 여러분 일단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것들? 예, 유치권이 있다든지. 유치권이 뭐지 하시는 분들, 이분들 경매 경제에서 모르시는 분들 여튼간에 뭐 유치권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지분 경매라든지,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 그 다음 좀 더 나가면은 토지별도 등기. 이건 교재 없어요. 교재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 경매 나온 물건들 중에서 이러한 종류의 물건들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는 물건들은 뭘까요? 그럼 특수물건이 있으면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겁니까? 특수물건이래. 그럼 특수물건이 아닌 것은 일반 물건, 일반 물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특수물건이라고 일반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률적인 용어일까요? 법률적으로 특수물건이 정의가 되고 일반 물건 정의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고 특수물건이 일반 물건이 되는 게 일반 물건이라면 잘 안 쓰죠. 그냥 경매물건인데 경매물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리분석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특수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편의상으로 구분을 한 것이지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둘 다 뭐죠? 둘 다 어떤 물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둘 다 특수물건, 일반 물건은 다 어떤 물건들? 경매 물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경매 물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경매만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취득한다고 했습니까? 크게는 어떻게? 매매하고 매매하고 대비되는 부동산 취득 수단으로서 우리는 경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 물건이라 하더라도 매매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일반적이지가 않죠. 특별한 매매 방식이 하나인 것이 경매라는 거야. 그 경매 안에서 우리는 일반 물건, 특수물건으로 구분을 짓는데 그러면 우리 경매든지 매매든지 이것을 경매를 통해서든 매매를 통해서든 이 방법을 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얻고자 이 방법을 택하는 겁니까? 경매든 매매든 좀 더 어떤 방식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어떻게 됐든 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앞으로 취득하는 과정이 매매든 경매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학원에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학원을 오기 전에는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취득을 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매매 방식으로 취득했죠. 그리고 뭐 증여를 한다든지 매매 방식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학원에서 뭘 배우게 되었죠? 경매라든지 공매를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초반들에서 아시겠지만 경매, 공매의 큰 차이는요. 경매는 민간영재 채권 채무관계, 은행 빚을 갚지 않았다든지 카드 빚을 갚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경매라고 하면 공매는요. 어떨 때? 납세 의무, 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가 주도하에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압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공매다. 뭐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여튼간에 우리는 매매를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방법을 했는데 이제는 학원에 오므로서 경매라든지 공매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매든 공매든 두 개 다 무엇을 하는 과정이라고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이래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부동산을 소유를 하는 소유권을 가졌대요. 그러면 나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법률에도 정의를 해주죠. 민법 211조에도 이 소유권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난 이 부동산을 무엇을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다?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소유권을 획득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매매는 아무 문제가 없죠. 매매는 내가 이것을 사가지고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어떻죠? 경매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 차이가 뭐냐면 매매는 어떤 과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까?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싶은 의사가 있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싶은 의사가 있는 과정에서 이 의사의 합치가 뭐로 표현되죠? 금액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계약서에 적히게 되면요. 나머지 이제 계약대로 이행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죠. 하지만 경매는 어떻죠? 경매는 물론 여러분들이 입찰을 본다 하는 것은 내가 이 가격에 사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사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게 맞아요. 근데 매도자는요. 팔고 싶지가 않잖아요. 팔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채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매매와 차이점은 뭐냐면요. 국가의 강제력이 동원이 된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이 강제력이 동원되는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내가 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수익한다든지 처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소유권을 확실하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경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초반 수업에도 다 했던 거죠.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매하고 이런 경매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법률의 조항을 그대로 한번 가져왔었죠. 자,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관계로 본다고 하면 우리 권리관계에서는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재산권의 큰 부류가 뭐가 있다고 했죠? 물건과 채권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고요. 그 물건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죠? 점유권, 소유권, 그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질권, 그다음에 저당권, 유치권 이렇게 8개의 민법상의 우리가 물건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물건 중에 하나가 뭐다? 소유권이었죠. 그래서 민법 186조를 보게 되면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다른 말로 바꾸면 부동산 소유권 변동도요. 이렇게 해야지만 효력이 인정이 된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민법 186조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등기를 해야지만 법률적인 소유권이 인정이 된대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경매 있죠. 모든 사항에서 원칙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예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변동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민법 187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인정이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뭘 기억하면 좋다고 했죠? 상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속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법적인 소유권이 뭐죠? 상속은 사망 즉시 자녀에게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언제를 받고 협의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추후의 문제인 것이고 일단 돌아가시면요. 사망 즉시 법적으로 상속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경매 있죠. 이 경매도 예외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건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는요. 언제 취득한다고 했습니까? 자, 이게 매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자, 매매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잔금, 물론 중도금 없을 수도 있지만요.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소유권이 이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는 어떻게 되죠? 경매는 보면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되면 잔금을 치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칠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는요. 명도까지 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위에 있는 매매 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요. 민법 186조에서 어떻게 하면은 법적인 소유권 넘어온다고 했습니까? 아니, 매매 때. 매매는요. 민법 186조 원칙은 뭐라고 했죠? 원칙은 물권 변동의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 등기가 되어야지만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이 된대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매는요. 민법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매는 여러분 다 배우셨습니다. 대부분 자고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다 배우셨을 것인데 그럼 경매는요. 언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죠? 소유권 변동이 인정이 되죠? 경매는 언제입니까? 등기하고 상관없이 언제? 잔금을 치르게 되면 법적인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경매하고 매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매매 때 등기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내고 중도금할 중도금을 내는데 잔금을 치를 때 여러분들께서는요. 그냥 잔금이라도 바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하나 확인하는 게 있다고 했죠. 통상적으로. 물론 권리적으로는
등기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체크한다고요? 예, 이사를 나갔는지. 이사를 나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잔금을 지급을 하지, 이사를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집을 갖다가 우리가 잔금이라 가지고 무작정 잔금을 치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설사 법률적인 효력은 등기를 차지 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잔금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집에 내 돈을 다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다. 그러면 법률적인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물리적 소유권은 이미 확보한 다음에 법률적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거. 이에 반해서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경매는 잔금을 치르는 것이 어떤 소유권? 예, 법적인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잔금을 치르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집을 살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낙찰 받았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 집 맞네. 그래서 이 집 들어가서 살아야지 해가지고 이 집 문을 열려고 하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되죠. 왜? 왜 안 되죠? 이미 거기는 소유자가 됐던 세입자가 있던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백날 내가 법적인 소유권을 왔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까지 해야 된다? 예, 본전 넘이 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명도까지 해야지만 우리는 법률적인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명도가 돼야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소유권 확보된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하고 매매하고 가장 큰 차이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마찬가지죠. 이게 명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금액도 마찬가지. 이 매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만 지불하면 더 이상 추가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경매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1억짜리 아파트가 8천까지 떨어졌다 해가지고 내가 8,200에 낙찰받아 살아야지 해도 8,200을 적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동산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동산은 나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있네? 이 세입자 보증금 5천만 원이래. 그러면 나는 계약도 하지 않고 입찰을 본 금액을 적은 적도 없는데 어떤 경우는 이 경매에서는 이 세입자의 보증금 5천만 원을 안아야지만 5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불해야지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매매하고 달리 잔금만 냈다고 해서 이것이 끝난 것이 입찰 금액을 적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금액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인 소유권이 왔다 하더라도 내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경매는요 매매하고 달리 이런 과정까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초반에 다 했던 내용인데 조금 응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내가 적은 금액만 내면 되고 추가적인 금액 없이 내가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나는 8,200을 적었다 하더라도 세입자 보증금 5천을 안아야 된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사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이 사람도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점유자가 우리가 인수되는 금액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명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이 세입자의 이 점유자의 무엇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금액을 먼저 볼까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인수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소유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인수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인수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어느 금액이 인수된다고 했죠? 어느 금액? 예, 그렇죠. 경매를 들어가지고 경매 같은 경우에 근저당이게 해가지고 경매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낙찰 대금으로서 은행 빚을 다 못 갚는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 부동산에 공매가 나왔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낙찰 대금으로서 전 소유자의 세금을 다 완납을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낙찰자가 그 세금을 대신해서 인수해서 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면 혹시나 인수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요 어떤 금액을 인수하게 된다고 했죠? 예,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요. 그래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하는데 근데 세입자도요 모든 세입자를 다 인수를 하나요? 세입자로 해서 그 보증금을 다 인수를 하나요? 아니라고 했죠. 어떤 세입자? 예, 선순위 대항력 같은 말이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 낙찰에서 배당 과정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인수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명도를 하는 것도 무작정 모든 세입자를 다 명도할 수 있나요? 어떤 세입자는 명도가 안 되죠? 어떤 세입자? 인도명령 대상자에서 들어가는 세입자가 있고 인도명령 대상에서 빠지는 세입자가 있는데 우리가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입자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명령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요 백날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입자는 물려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하게 되면 경매라는 물건에서 우리가 인수되는 금액이 있다든지 명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뭐하고 관계가 있죠?
세입자의 대항력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수되는 금액도 있을 수가 있고 인도명령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여부를 결정을 짓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하고 차이가 나는 경매를 얘기할 때 나는 매매는 잘 해왔는데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두려워서 잘 못하겠다 했을 때 두 가지를 떠오른다고 했죠. 그게 뭐다? 권리분석하고 명도를 떠오른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매매할 때도 권리분석하고 명도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아니고 다 하는데 불구하고 권리분석할 때 매매를 할 때는요. 권리분석 누가 다 대신해 준다? 공인중개사가 대신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명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같이 매매 때는요. 명도 안 주면 난 뭐 안 주면 되니까 잔금을 안 치르면 되니까 이건 의사합체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했을 때는 명도가 문제가 안 될 것이고요. 권리분석도 공인중개사 알아서 잘 문제없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했다 뿐이지 권리분석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권리분석도 하고 명도도 해야 되는 것이 이 경매하고 매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권리분석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뭡니까?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의 법률적 권리관계를 분석해서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에 부담해야 하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이걸 줄여서 어떤 얘기라고 했죠? 이 두 줄의 두 줄의 문장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면요. 인수되는 뭐가 있는지,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권리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명도에서도 이제는 경매가 일반인이 재테크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까지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명도도 걱정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경매가 지금은 민사집행법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예전은요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에서 진행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때는요 내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 가지고 이 부동산 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법원에 물어보면 법원은 신경을 쓴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야. 민사소송법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니 알아서 해라. 어떻게 니 알아서 하는 또 다른 법적인 절차, 명도, 소송을 통해서 점유자를 내보낼 수가 있었는데 근데 2002년 이제 민사집행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요 민사집행법 상에서는 이 사람이 아까도 말했듯이 대항력 없는 세입자, 권리가 없는 세입자로 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경매법원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권리분석에서 인수금액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명도를 하는 것은요 다 뭐하고 연관이 있다? 이 세입자의 대항력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물건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것은요. 일반적인 세입자의 권리 분석으로서 우리가 경매 물건을 다루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일반 물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대항력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대항력은요. 법률적인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계약을 맺은 그 상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제3자 그 누구에게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매 물건에서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이 중요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임차인은요. 임대차 계약을 맺음으로써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요. 힘이 약한 권리일까요? 강한 권리일까요? 기본적으로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이라는 이 권리는요, 물건에서 어느 권리로 분류가 됩니까? 물건과 채권 중에서는 어느 권리로 분류가 되죠? 채권이죠. 왜 채권이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했죠? 물건 8개가 아니잖아요. 물건 8개 아닌 것은 다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채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계약을 맺은 상대에게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한테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그 사람이 만약에 내 허락도 없이, 임차인의 허락도 없이 만약에 이 물건을 다른 사람이 팔아버렸다고 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주 힘약한 권리라고 했죠. 그것이 일반적인 임차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자꾸 이렇게 임차인의 동의도 없이 자꾸 팔아버리면은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쫓겨나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법이 보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라는 의미를 잘 새겨보는 것이요. 일반적인 권리 분석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대항력을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경매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경매만 있는 얘기는 원래 이 대항력이라는 의미는 뭐다?
예, 제3자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항력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임차권이라는 이 권리에서 대항력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만을 맺게 되면 우리는 민법상으로 봤을 때 618조에 따르는